보릿고개에서 반도체까지 한강의 기적 60년 연대기. 당신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직접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멈췄습니다. 멈춘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성은 잠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폐허였습니다. 서울 서대문 안에는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는 끊겼고 공장은 불탔고 논밭은 포탄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 그것이 우리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가나, 필리핀, 심지어 북한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자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을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나라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내부 문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에 돈을 퍼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것이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1955년 봄, 박순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평양 근처에서 살았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온 가족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피랑길에 아버지를 잃었고 오빠도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두 동생만 남았습니다. 그해 봄 순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해서 잠이 깼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일어나야 하니까 그냥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가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쌀이 없어서 보리를 넣었는데 보리도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동생 학비 내느라 양식을 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순례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서리가 아직 녹지 않은 땅을 괭이로 팠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자라도 심어야 여름에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순례야, 너 서울 가면 공장에서 일자리 준다는 거 들었어? 방직 공장인데 여자도 뽑는다더라. 순례는 잠시 괭이질을 멈췄습니다. 서울이요? 가볼까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있을까? 서울에 가면 정말 일이 있을까? 공장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크고 무섭고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3개월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완행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험한 산길을 달리는 동안 순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쑥대밭이 된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폭격 맞은 건물 잔해가 아직 그대로인 곳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막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순례는 울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인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도인가? 을지로 어딘가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사람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아이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뛰어다녔습니다. 오물이 흘렀고 파리가 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서울은 아직도 전쟁 중인 것 같았습니다. 공장 문 앞에는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순례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들 집에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순례는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배틀 앞에 앉아서 실을 감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소음이 어찌나 심한지 나중에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밥은 주먹밥 2개, 점심 1번, 저녁 1번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한 달 월급을 받던 날 순례는 봉투를 받아들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한 달치야. 이걸로 어머니 약값 내고 동생 학비 내고 방세 내고 나면 쌀 한 대박도 못 사.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순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쥐어짜도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고 나서 세수하고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무렵 서울 어딘가 작은 사무실에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남자는 연필로 숫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운영한다기보다는 꾸려나가고 있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주영은 담보가 없었습니다. 담보가 있었으면 대출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은행에 갔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은행에 갔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11군데를 돌았습니다. 11군데 모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앉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도 월급을 못 주면 사람들이 떠날 것입니다. 떠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밥을 먹을 것인가?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를 가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전쟁 때 끊어진 다리가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강 이쪽에서 저쪽을 보려면 나루배를 타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끊어진 다리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강물만 흘렀습니다. 언젠가 저기 다시 다리가 놓일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리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1958년 이번에는 경상남도 어느 중학교 14살 소년 김용길은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출석부에 이름은 있었지만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교과서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옆자리 친구한테서 빌려보거나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 그걸 외워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방정식을 가르쳤습니다. 미지수 x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용길은 무언가 머릿속에서 딸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숫자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게 맞으면 저게 맞고 저게 틀리면 이것도 틀리는 그 논리의 연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용길은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흙바닥에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연필이 없어서 나뭇가지로 흙에 숫자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용길아, 뭐하노? 빨리 와서 아버지 저녁상 좀 내거라. 용길은 흙에 쓴 방정식을 지우고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자. 그 나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보릿고개는 현실이었습니다. 보릿고개란 지난 가을에 걷어들인 양식은 다 떨어졌고 봄에 새로 심은 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그 사이 시간,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계절을 말합니다. 전국의 농촌 마을에서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강아지 풀씨를 빻아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도시에서도 형편이 나을 게 없었습니다. 서울의 빈민가에서는 아이들이 굶었습니다. 어른들이 굶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섞어 끓인 이른바 꿀꿀이죽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원조를 보냈습니다. 미국, 유엔 여러 나라들이 쌀을 보내고 밀가루를 보내고 분유를 보냈습니다. 그 원조가 없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감사함과 동시에 지독한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가? 왜 우리 아이들은 남이 주는 분유를 먹어야 하는가? 그 분노와 수치심이 나중에 어떤 힘으로 바뀌었는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1961년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총구 앞에 민주주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들은 억울했고 분노했고 저항했습니다. 그 억울함은 진짜였고 그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른 일도 일어났습니다. 군사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수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화를 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공장입니까?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이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한 목표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울산에 공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땅에는 논밭뿐이었습니다. 포항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제철소를 지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고 기술을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제철소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철강 회사들이 기술 이전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차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포항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던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남의 철로 만든 물건을 써야 한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1965년 서울 어딘가. 박술래는 그때 32살이었습니다. 방직 공장 생활 10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귀는 공장 소음으로 반쯤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두 동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조금 모아서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을까? 술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배고프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나처럼 교과서를 못 사서 빌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제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이라고 지어. 아들 이름은 박희망이 되었습니다. 1967년 서도. 광산 갱도 깊은 곳에서
한국인 광부들이 석탄을 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분진이 폐를 찔렀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들이 그 돈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해 독일 병원에서 한국인 간호사들이 일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낯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밥도 못 먹고 그냥 쓰러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돈을 모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해 독일을 방문한 대통령이 교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우리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채로 있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광부들이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국 땅에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눈물이 강이 되어 한강으로 흘렀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의 냄새를, 그 시절의 온도를, 그 시절의 배고픔을 기억한다면 당신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억울함이, 그 모든 분노가, 그 모든 눈물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합니다.